아이고, 아가씨 괜찮아? 면접 있다며. 괜찮아요. 아직 안 늦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미 면접에는 늦었고 전혀 괜찮지 않았죠. 그럼에도 소연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면접장까지 도착해냈죠. 하지만 온몸이 젖었고 아이까지 동반했으며 심지어 면접 시간에 늦기까지 했으니 문전박대 당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려던 찰나에 한 노신사가 소연에게 기회를 주는데 그때까지 소연은 그 노신사가 누군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면접 보는 회사의 회장일 뿐 아니라 자신이 도왔던 할머니와 은인 관계이며 충격적이게도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자신의 남편 될 사람의 아버지라는 것을 말이죠. 세 사람의 운명이 얽히고 설킨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과연 소연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기대해 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소리가 천둥 같았습니다. 소연은 침대 옆 휴대폰 알람을 끄고 일어났어요. 어둠 속에서도 창문을 때리는 빗줄기가 보였죠. 봄비치고는 너무 거셌습니다. 지우야. 옆에서 잠든 아들을 조심스럽게 만져봤어요. 이마가 차가웠습니다. 다행이었죠. 어젯밤 응급실에서 돌아온 후로 계속 열을 재고 있었거든요. 40도. 병원 온도계에 찍힌 숫자를 보고 소연의 다리가 풀렸었습니다. 3살배기 아이의 작은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었죠. 의사 선생님이 해열제를 놓아주고 나서야 겨우 열이 내렸어요. 엄마가 꼭 붙어 있을게. 조금만 더 자. 소연은 아들의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려주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대한그룹 최종 면접이 있는 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였죠. 부엌 벽에 붙은 달력을 봤어요.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진 날짜 4월 15일 목요일. 그 옆에 작게 써놓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오전 9시 대한그룹 본사 최종 면접. 소연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책상 위를 봤습니다. 거기엔 현실이 고스란히 놓여 있었죠. 통장 잔고 내역서 딱 15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그 옆엔 빨간 도장이 찍힌 월세 독촉장, 그리고 어제 병원에서 받아온 진료비 청구서 8만 5천 원. 소연은 청구서의 숫자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응급실 진료비는 정말 비쌌죠. 하지만 아이가 아픈데 돈을 아낄 수는 없었습니다. 지우는 소연의 전부였으니까요. 비가 더 세차게 내렸어요. 라디오를 켰습니다. 현재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강남 일대는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 강남 대한그룹 본사가 있는 곳이었죠. 소연은 창밖을 다시 봤어요. 하늘에서 물을 쏟아붓는 것 같았습니다. 면접 정장을 꺼내 침대 위에 펼쳤어요. 3년 전에 산 검은색 정장. 그때는 새 것이었지만 지금은 여기저기 달아 있었죠. 그래도 다림질을 잘 해놨기 때문에 깔끔해 보였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거울 앞에서 연습했던 대답들을 속으로 되뇌었어요. 저는 성실함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어떤 일이든 끝까지. 그때였어요. 엄마. 뒤에서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아이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있었어요. 눈을 비비며 엄마를 찾는 모습이 너무 어렸죠. 지우야, 일찍 일어났네? 머리 아프지 않아? 소연은 달려가서 아이를 안았습니다. 다시 이마를 만져봤어요. 다행히 열은 없었죠. 목말라. 그래, 물 줄게. 잠깐만. 소연이 물을 가져다 주는 사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베이비시터 아주머니였어요. 여보세요? 아주머니. 소연씨, 미안해요.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순간 소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왜요? 우리 집 앞이 다 물에 잠겼어요. 길이 막혀서 나갈 수가 없어요. 정말 미안해요. 툭. 전화가 끊어졌어요. 소연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습니다. 아침 6시. 소연은 아이를 위해 죽을 끓였어요. 부드럽게 잘 익은 야채죽. 아픈 아이가 먹기 좋게 곱게 갈아서 만들었죠. 지우야, 해봐. 싫어. 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잘 먹는 아이인데 아직도 몸이 안 좋은 모양이었어요. 한 숟가락만 먹자. 엄마 부탁이야.
겨우 몇 숟가락을 먹인 후 소연은 시계를 봤습니다. 6시 30분. 슬슬 준비를 해야 했어요. 강남까지는 평소에도 1시간이 넘게 걸렸거든요. 비가 이렇게 오는 날은 더 걸릴 게 뻔했죠. 하지만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연은 휴대폰을 들고 전화번호부를 뒤졌습니다. 혹시나 해서 이웃집 김 아줌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줌마, 저 소연인데요. 혹시 오늘 아침에 지우 좀. 어머, 미안해. 나도 지금 친정에 와 있어. 어제 저녁에 왔는데 또 실패였습니다. 다음은 옛날 직장 동료. 그 다음은 동네 아는 언니. 전화할 때마다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미안해. 오늘은 좀. 다른 날 같으면. 7시가 되었습니다. 소연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미 흐르고 있었죠. 왜 하필 오늘? 3년 전 지우 아빠가 떠나고 나서 혼자 아이를 키워왔어요. 그동안 닥치는 대로 일했죠. 편의점 알바, 식당 서빙, 전단지 돌리기.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본 대한그룹 채용 공고. 정규직 사무직이었어요. 월급도 안정적이고 복지도 좋다고 했죠. 서류 전형, 필기시험, 1차 면접, 2차 면접. 기적처럼 다 통과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었어요. 최종 면접만 통과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었죠. 엄마, 왜 울어? 지우가 다가왔어요. 작은 손으로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었죠. 아니야. 엄마 안 울어. 소연은 억지로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니, 포기하면 안 됐죠. 지우를 위해서라도. 지우야, 오늘 엄마랑 같이 나가야겠다. 어디가? 엄마 회사. 지우는 착하게 있을 수 있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3살이지만 엄마가 힘든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서둘러 짐을 쌌어요. 기저귀, 물티슈, 여벌옷, 장난감. 커다란 가방이 가득 찼죠. 그리고 집에 있던 우산을 모두 꺼냈습니다. 우비도 입혔어요. 지우에겐 노란색 오리 모양 우비를, 자신은 낡은 비닐 우비를 입었죠. 엄마, 오리다. 지우가 자기 우비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픈 와중에도 해맑은 아이의 모습에 소연도 잠시 미소를 지었어요. 7시 30분.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고장이었어요. 지우를 업고 5층 계단을 내려갔죠. 무거운 가방까지 메고 있으니 금세 숨이 찼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여는 순간 콰르릉, 천둥 소리와 함께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우산을 펴는 것도 힘들 정도로 바람이 거셌습니다. 지우야, 꽉 잡아. 소연은 아이를 더 단단히 업고 걸음을 뗐어요. 버스 정류장까지는 보통 5분이면 갔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폭우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곳곳에 물웅덩이가 있어서 조심해야 했죠. 10분이 지나서야 겨우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운행 중단? 정류장 전광판에 빨간 글씨가 떴어요. 폭우로 인한 운행 중단. 소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7시 50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지하철역은 여기서 15분을 더 가야 했어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가자, 지우야. 조금만 참아. 다시 빗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우산이 바람에 뒤집혔습니다. 억지로 다시 폈지만 금세 또 뒤집혔죠. 결국 소연은 우산을 포기했어요. 온몸이 비에 젖었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아니, 뛰었죠. 등에 업힌 지우를 비로부터 보호하려고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가방에서 작은 담요를 꺼내 아이를 덮어주었죠. 엄마, 무서워.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빗물이 얼굴로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그때였습니다. 앞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비명이 들렸죠. 아이고. 소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10미터쯤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재활용품을 가득 실은 손수레가 뒤집혀 있었고 캔이며 박스가 빗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소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8시 10분. 지하철역까지 가서 강남까지 가려면 아무리 빨라도 9시는 힘들 것 같았죠. 하지만 할머니, 소연은 달려갔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빗속에 쓰러진 할머니는 일어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혼자 힘으로는 어려워 보였죠.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소연은 지우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 나는 괜찮은데. 이것들이. 할머니는 떠내려가는 재활용품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마 새벽부터 모은 것들인가 봅니다. 소연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제가 주워드릴게요. 할머니는 여기 앉아 계세요. 비를 맞으며 흩어진 캔과 박스를 주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박스는 무거웠고 캔은 여기저기 굴러다녔죠. 지우가 엄마를 불안하게 바라봤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할머니 도와드리고 올게. 5분, 10분.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젖은 재활용품을 하나하나 모아서 수레에 다시 실었죠. 마침내 대부분을 주워 담았을 때 할머니가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주름진 손이 떨렸죠.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할머니가 갑자기 손목에서 뭔가를 빼더니 소연의 손목에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은팔찌였습니다. 할머니, 이건 받아. 고마운 마음이야. 좋은 일 있을 거야. 아니에요.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소연이 팔찌를 빼려고 했지만 할머니가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제발 받아줘.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야.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에 소연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빨리 가. 어디 급한데 가는 것 같은데. 소연이 시계를 봤어요. 8시 30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늦었어요. 지우야, 가자. 아이를 다시 등에 업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지만 돌아볼 여유가 없었어요. 빗속을 뚫고 달렸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어 무거웠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지하철역이 보였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미끄러질 뻔했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았죠. 삑! 교통카드를 찍고 들어갔습니다. 마침 열차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타자, 지우야. 문이 닫히기 직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후! 겨우 숨을 돌렸어요. 온몸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죠.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우가 기침을 했어요. 괜찮아? 춥지? 소연은 가방에서 마른 수건을 꺼내 아이를 닦아주었습니다. 창밖으로 역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강남까지 20정거장. 평소라면 40분이면 충분했죠. 하지만 오늘은 열차가 자꾸 멈췄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잠시 정차하겠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올 때마다 소연의 가슴이 조여왔어요. 8시 45분, 8시 50분,
8시 55분. 시간은 무섭게 흘렀습니다. 드디어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는 9시 정각이었어요. 늦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그룹 본사까지는 5분 거리. 뛰면 혹시 지하철역을 빠져나왔어요. 밖은 여전히 폭우였습니다.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소연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뛰었습니다. 빌딩들 사이를 지나 횡단보도를 건너 마침내 대한그룹 본사가 보였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비에 젖어 반짝였어요. 로비로 뛰어들었을 때 경비원이 놀란 얼굴로 쳐다봤죠. 저기, 면접. 숨이 차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9층 대회의실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처참했어요. 정장은 비에 젖어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화장은 다 지워졌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리고 등에는 노란 우비를 입은 아이가 매달려 있었죠. 9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대회의실 앞에는 이미 면접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소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혹시 면접 보러 오셨나요? 네. 김소연입니다. 직원의 표정이 난처해졌어요. 지금 9시 10분인데요.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시선이 지우에게 갔습니다. 아이는 동반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소연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3년 동안 버텨온 끈이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베이비시터가 갑자기 못 온다고 해서 아이가 어제 응급실에 다녀왔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직원이 당황했어요. 잠시만요. 직원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여기가 어디야? 응, 엄마 회사야. 우리 이제 못 들어가?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소연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때였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중년의 남자였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죠. 직원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면접자인데 시간도 늦었고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남자가 소연을 봤어요. 그리고 지우를 봤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면접장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소연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들어오세요. 네. 소연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오시라고요. 늦었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믿을 수 없었어요. 소연은 떨리는 다리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면접관 5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구석에는 흰 머리의 노신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소연에게 쏠렸어요. 정확히는 소연과 지우에게.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면접관 중 한 명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게 뭡니까? 면접장에 아이를 데리고 오다니.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되는 일입니까? 이게 대한그룹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건지. 소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노신사가 일어났습니다. 잠깐. 모두가 놀라서 그를 봤어요. 노신사가 천천히 소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아이가 아픈가 봅니다. 네. 어제 고열로 응급실에. 그래서 이 비를 뚫고 아이를 업고 왔군요. 노신사가 지우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지우예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지우야. 많이 힘들었지?
노신사가 다시 면접관들을 받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도 여기 왔는지. 다른 면접관들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노신사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는 것 같았어요. 5분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왜 이 자리가 절실한지를,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들을 말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소연이 말을 마쳤을 때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그때 지우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으앙, 엄마. 지우야, 괜찮아. 소연이 당황해서 아이를 달래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나가겠습니다. 소연은 서둘러 일어났어요. 그때였습니다. 손목에서 뭔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그랑. 은팔찌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소연은 미처 죽지도 못하고 지우를 안고 뛰쳐나갔어요. 복도로 나온 소연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엄마, 미안해. 지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니야. 지우 잘못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소연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빗소리가 창밖에서 계속 들렸어요. 집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어설 힘이 없었어요. 그때, 잠시만요. 누군가 복도로 뛰어나왔습니다. 돌아보니 아까 그 노신사였어요. 손에 은팔찌를 들고 있었죠. 이거 떨어뜨리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노신사가 은팔찌를 건네려다가 멈췄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팔찌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이 팔찌,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혹시 어디서 나신 겁니까? 아, 오늘 아침에 어떤 할머니가 주셨어요. 빗속에서 쓰러지셨길래 도와드렸더니 노신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성? 네, 여기 재성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소연이 팔찌를 자세히 봤어요. 정말로 작은 글씨로 재성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노신사가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만졌어요. 25년 전 제가 이 팔찌를,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소연을 봤어요.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죠. 그 할머니,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여의도 쪽이었어요. 정확한 장소는. 노신사가 급하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실장, 지금 당장 여의도로 가. 재활용품 수집하시는 할머니를 찾아. 전화를 끊고 나서 노신사는 다시 소연을 봤어요. 꼭 다시 뵈야 할 분입니다. 25년 전 제 생명의 은인이시거든요. 소연은 놀란 눈으로 노신사를 봤습니다. 그는 대한그룹 최재성 회장이었어요. 회장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으로 다시 들어가시죠. 면접은 이제부터입니다. 하지만 지우는 제 비서가 돌봐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소연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죠. 봄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마음속엔 따뜻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운명의 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25년 전의 은혜가 오늘 이 순간으로 이어진 것처럼 면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다리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까와는 달리 이번엔 재성 회장이 앞장서서 걸었죠. 그의 뒷모습이 든든해 보였습니다. 지우는 비서실 직원에게 맡겨졌어요. 처음엔 낯선 사람과 떨어지기 싫어했지만 직원이 장난감을 보여주자 금세 관심을 보였죠. 엄마는 잠깐만 일 보고 올게.
알았지? 응. 지우가 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접실로 돌아온 소연은 여전히 떨렸어요. 젖은 정장이 몸에 달라붙어 불편했지만 지금은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었죠. 5명의 면접관들이 여전히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중 한 명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어요. 김소연 씨, 이력서를 보니 경력이 단절된 기간이 꽤 길군요. 네. 출산과 육아 때문에. 그래서 업무 능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소연의 가슴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오히려 더 절실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시간 관리와 멀티태스킹 능력이 늘었고요. 무엇보다 책임감이 달라졌습니다. 책임감이요? 네. 누군가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됐어요. 또 다른 면접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아이 때문에 회사 일에 지장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에 소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오늘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소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라도 밤늦게까지라도 맡은 일은 완벽하게 해낼 거예요. 왜냐하면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지우가 있으니까요. 그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면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재성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어제 지우가 40도 고열로 응급실에 다녀왔거든요. 다행히 열은 내렸지만 소연은 천천히 아침의 일들을 설명했어요. 베이비시터가 못 온다고 한 일, 폭우를 뚫고 아이를 업고 나선 일, 버스가 끊겨서 지하철역까지 뛴 일, 그리고 빗길에서 할머니 한 분이 쓰러지신 걸 봤어요. 재성 회장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래서요? 재활용품 수레가 넘어져서 캔이며 박스가 다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요. 소연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시계는 계속 가고 있었고 면접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를 일으켜드리고 흩어진 재활용품을 다 주워 담았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을 텐데요. 네. 하지만 빗속에 쓰러진 할머니를 보는 순간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누군가의 어머니를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재성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할머니가 뭔가를 주셨다고요? 네. 은팔찌를. 소연은 빈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팔찌는 아까 떨어뜨렸죠. 다른 면접관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서 지각을 했다는 건가요? 미담은 좋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소연의 가슴이 아팠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재성 회장이 일어났어요. 잠시만요. 그는 주머니에서 은팔찌를 꺼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팔찌를 보며 말했죠. 이 팔찌 말입니까? 네. 재성 회장이 팔찌를 들어 보였어요. 다른 면접관들도 궁금한 듯 팔찌를 바라봤죠. 여기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재성이라고. 면접관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성함이. 재성 회장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2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줄기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죠. IMF가 터졌을 때였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회사는 부도가 났고 빚쟁이들이 쫓아다녔죠. 아내는 스트레스로 쓰러졌고 어린 아들은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았습니다. 면접실이 숨죽였어요.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날도 비가 왔어요. 폭우였죠. 한강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소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아저씨, 괜찮아요? 하고 묻더군요. 재성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재활용품을 줍던 할머니였어요. 제가 하도 이상하게 서 있으니까 걱정되셨나 봐요. 그분이 저를 다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감정을 추스르는 것 같았죠. 할머니는 저를 포장마차로 데려가서 소주를 한 잔 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진다고. 살아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재성 회장이 팔찌를 만졌습니다. 이 팔찌는 제 어머니의 유품이었어요. 그때 제게 남은 유일한 것이었죠. 할머니께 감사의 표시로 드렸습니다. 언젠가 성공하면 꼭 찾아뵙겠다고 약속하면서 면접관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분을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재성 회장이 소연을 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났네요. 그분이 이 팔찌를 간직하고 계셨다니.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 사연이 있었다니. 그분이 회장님의 생명의 은인이셨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일어섰어요. 작은 가게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대한그룹을 만들었죠. 그분이 없었다면 재성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의 저도 대한그룹도 없었을 겁니다. 면접실이 조용했어요.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죠. 그때 재성 회장이 다른 면접관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을 지키는 것과 사람을 돕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한 면접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둘 다 중요하지만, 그렇습니다. 둘 다 중요해요. 하지만 오늘 김소연 씨는 선택해야 했죠. 그리고 사람을 택했습니다. 재성 회장이 소연을 봤어요. 25년 전 그 할머니처럼 소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벅차서 저는 그저 알고 있습니다. 계산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것. 그냥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재성 회장이 팔찌를 소연에게 건넸어요. 이것은 김소연 씨가 가지세요. 할머니께서 주신 것이니까요. 하지만 회장님 어머니의 유품인데 어머니도 기뻐하실 겁니다. 좋은 사람에게 갔다고.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받았어요. 따뜻했습니다. 25년의 세월이 담긴 은팔찌가. 그때 밖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으앙, 엄마. 지우였습니다. 소연이 놀라서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가보세요. 재성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먼저입니다. 소연은 황급히 면접실을 나갔어요. 복도에서 지우가 울고 있었습니다. 낯선 곳이 무서웠나 봐요. 지우야,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아이를 안아주는 순간 소연은 깨달았어요. 면접은 망했다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을 거라고. 눈물이 났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아침 할머니를 도운 건 잘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김소연 씨. 돌아보니 재성 회장이었습니다. 다른 면접관들도 함께 나와 있었죠. 면접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소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역시 끝났구나. 그런데 대신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재성 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회사 사회공헌팀에서 일해 보시겠습니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하는 부서입니다. 소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로요? 오늘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우리가 찾던 인재상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사람을 돕는 마음. 그게 진짜 실력이죠. 다른 면접관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 차가운 표정은 사라지고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소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저를. 네. 환영합니다. 김소연 씨. 그 순간 소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지우를 꼭 안은 채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소연의 마음에는 따뜻한 봄볕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은팔찌가 손목에서 반짝였어요. 25년을 돌고 돌아 만난 인연의 증표가. 면접실 문이 닫히고 난 뒤 재성 회장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은팔찌가 떨렸어요. 재성? 작게 새겨진 이름이 그의 눈에 박혔습니다. 25년. 그 긴 세월 동안 이 팔찌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재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박 실장, 지금 당장 여의도로 가게. 재활용품 수집하시는 할머니를 찾아야 해. 네, 지금 당장이요? 그래. 1시간. 아니, 한순간도 기다릴 수 없어. 재성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25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1998년 겨울. IMF의 칼바람이 대한민국을 휩쓸던 때였죠. 하루에도 수십 개의 회사가 문을 닫았고 거리에는 실직자들이 넘쳐났어요. 재성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잘 나가던 무역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죠. 수십억의 빚만 남았어요. 집도 차도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아빠 배고파? 5살이던 아들 민준이 매일 밤 보채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내는 스트레스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지만 병원비조차 낼 수 없었죠. 그날도 비가 왔습니다. 12월의 차가운 비였어요. 재성은 한강다리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죠. 검은 물결이 소용돌이 치는 걸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주머니에는 어머니의 유품인 은팔찌만 들어 있었어요. 팔고 싶어도 큰 돈이 되지 않을 낡은 팔찌였죠. 한 발, 또 한 발. 난간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어요.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의 팔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비에 흠뻑 젖은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등에는 커다란 보따리를 지고 있었죠. 한강에 뛰어들려고 했죠? 눈에 다 보여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제 일이니까. 상관없긴 뭐가 상관없어. 젊은 사람이 왜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해. 할머니는 재성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주름진 손에 놀라운 힘이 있었죠. 할머니가 뭘 아세요? 전 이제 살 이유가 없어요. 살 이유가 없다고? 숨쉬고 있잖아. 그게 이유야. 할머니는 재성을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다리 밑 작은 포장마차로. 아주머니, 소주 2병하고 어묵 좀 줘. 할머니가 주머니를 뒤적였어요.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이 나왔죠. 할머니, 저한테 왜? 닥치고 먹어. 배고프면 죽고 싶은 생각도 든다고. 따뜻한 어묵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울어. 실컷 울어. 그래야 다시 살 수 있어.
재성은 그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이처럼.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여 주었죠. 나도 다 잃어봤어. 남편도 자식도. 근데 봐. 아직 살아있잖아. 할머니가 빗물에 젖은 얼굴을 닦으며 말했어요.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져. 사람도 똑같아. 넘어졌다가 일어서면 더 강해지는 거야. 하지만 전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팔다리 멀쩡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할머니가 재성의 이마를 톡톡 두드렸어요. 다시 시작하면 돼. 처음부터. 나이가 몇인데? 35이에요. 35? 애송이네. 나는 70이 넘어서도 이렇게 일하고 있어.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포장마차를 채웠습니다. 재성은 그때 주머니에서 은팔찌를 꺼냈어요. 할머니,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제가 드릴 게 이것밖에 없어서. 이런 귀한 걸 왜 나한테? 오늘 할머니가 절 살려주셨어요. 언젠가 꼭 은혜를 갚을게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팔찌를 받았습니다. 약속해. 다시 일어설 거라고. 약속합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이름도 연락처도 묻지 못했죠. 그저 여의도에서 재활용품을 줍는 할머니라는 것만 기억했습니다. 그 뒤로 재성은 미친 듯이 일했어요.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고 낮에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했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1년 뒤 작은 구멍가게를 열었어요. 3년 뒤에는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죠. 10년이 지나자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지금 대한그룹 회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분을 찾을 수가 없었어. 재성은 은팔찌를 꽉 쥐었습니다. 성공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할머니를 찾는 거였어요. 여의도를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도 그런 할머니를 기억하지 못했죠. 이미 돌아가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오늘 25년 만에 이 팔찌가 돌아왔어요. 회장님, 찾았습니다. 비서실장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어요. 박정순 할머니, 78세, 여의도 쪽방촌에 사신다고 합니다. 재성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살아계셨구나. 그분이 살아계셨어. 지금 당장 모시고 와. 아니, 내가 직접 가겠어. 회장님이 직접 가신다고요? 그래. 25년을 기다렸는데 1분도 더 기다릴 수 없어. 재성은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에 빗줄기가 약해지고 있었어요. 여의도로 가는 길.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마치 첫사랑을 만나러 가는 소년처럼. 쪽방촌은 생각보다 열악했어요. 좁은 골목, 낡은 건물들. 25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죠. 여기입니다, 회장님. 작은 쪽방 앞에 섰습니다. 재성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 25년 전 그날 밤 한강다리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어머,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성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저예요. 25년 전 한강다리에서 만난. 아이고.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재성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정말 그 청년이 맞아? 네, 할머니. 약속 지켰습니다. 다시 일어섰어요. 둘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25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되다니. TV에서 봤어. 대한그룹 회장이라고. 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가 그날 절 잡아주지 않았다면 할머니가 재성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뭘 했다고.
그저 소주 한 잔 사준 게 다인데.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한테 희망을 주셨어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셨죠.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소연이었어요. 손에는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죠. 어머, 회장님? 소연이 놀란 눈으로 둘을 바라봤습니다. 재성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김소연 씨 덕분입니다. 덕분에 25년 만에 은인을 만났어요. 할머니가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가씨가 오늘 아침에 날 도와준 아가씨야. 비를 다 맞으면서. 그래서 할머니가 은팔찌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재성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걸.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는 걸. 할머니,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더 이상 이런 곳에 계시면 안 됩니다.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아. 할머니, 재성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25년 동안 은혜를 갚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이제라도 갚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할머니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그럼 가끔 놀러는 갈게. 매일 오셔도 됩니다. 아니, 매일 오셔야 합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빗소리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창문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죠. 소연은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아침 면접에 늦을 걸 알면서도 할머니를 도운 그 선택. 그것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었는지. 때로는 계산하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하는 일이 가장 옳은 일일 수 있다는 걸. 봄비가 만든 인연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대한그룹사회 공헌팀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누구보다 일찍 출근했고 가장 늦게까지 일했죠. 김소연 과장님, 이번 프로젝트 정말 훌륭하셨어요. 팀장이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연이 직접 기획한 프로젝트였어요.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정말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낼 수 있었죠.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연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3개월 전 비에 젖어 면접장에 들어섰던 그 여자와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재성 회장의 자택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열렸어요. 소연과 지우 그리고 박할머니를 초대한 저녁 식사였죠. 지우야, 할아버지한테 와봐. 재성은 지우를 무릎에 앉히고 동화책을 읽어주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의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민준이도 이만큼 컸겠지.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만약 살아있었다면 30살이 되었을 텐데. 할아버지, 이건 뭐예요? 지우가 책 속의 그림을 가리켰어요. 그건 무지개야. 비가 온 다음에 나타나는 거란다. 우와, 예뻐요. 지우의 해맞은 웃음. 그 순간 재성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웃음, 어디서 본 것 같은. 할아버지? 아, 아니야. 계속 보자. 재성은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의구심은 점점 커져갔죠. 지우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이상한 기시감. 특히 눈웃음을 지을 때 나타나는 보조개. 그리고 눈 밑에 점. 민준에게도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었어요. 그날 밤 재성은 서재에 앉아 오랜만에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들. 똑같아. 사진 속 3살 때의 민준과 지금의 지우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재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하지만 한번 시작된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다음 토요일
소연 씨, 지우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저녁 식사 중에 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많이 나아졌어요. 소연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는 여전히 슬픔이 묻어 있었죠. 좋은 분이셨나요?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죠. 결혼하자고 약속했는데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도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돌아오지 못했죠. 재성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3년 전 교통사고, 부모님께 인사, 혹시 그분 성함이 김민준이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김민준. 재성은 숨을 멈췄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김민준이라는 가명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날 밤 재성은 비밀리에 전문기관에 연락했습니다. DNA 검사를 의뢰하고 싶습니다. 어떤 검사를 원하시는지요? 친자 확인 검사요. 다음 토요일 재성은 떨리는 손으로 지우가 쓰던 숟가락을 몰래 가방에 넣었어요. 자신의 머리카락도 함께. 일주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재성은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민준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 떠올랐죠. 아버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그래, 어떤 아가씨니? 정말 착하고 예쁜 사람이에요. 꼭 소개해드릴게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울렸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성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친자 확률 99.2%. 봉투가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재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우가 민준의 아들이었어. 자신의 손자였던 거예요. 민준아. 재성은 서재 바닥에 쓰러져 오열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재성은 금고를 열었어요. 3년 동안 손대지 못했던 민준의 유품들이 들어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2021년 3월 15일. 오늘 정말 예쁜 여자를 만났다. 이름은 김소연. 우연히 카페에서 만났는데 비를 피하려고 들어온 것 같았다. 흠뻑 젖은 모습도 너무 예뻤다. 2021년 8월 20일. 소연이와 사귄 지 5개월. 아직 내가 대한그룹 아들이라는 걸 말하지 못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알고 있는데 진실을 말하면 떠날까봐 무섭다. 2021년 12월 1일. 프로포즈했다. 그녀가 예스라고 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다. 이번 주말에 아버지께 소개하러 가야지. 분명 소연을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2021년 12월 3일. 내일 드디어 부모님께 소연을 소개한다. 정장도 새로 샀고 소연이 좋아하는 꽃도 준비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축복해 주실 거죠? 그게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12월 4일. 민준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이었어요. 재성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사진이 끼워져 있었어요. 민준과 소연이 함께 찍은 사진. 두 사람 모두 너무나 행복해 보였죠. 소연의 배가 살짝 나와 있는 걸 보니 이미 지우를 임신한 상태였나 봅니다. 그래서 혼자 아이를 낳았구나. 재성은 가슴을 쥐어뜯었어요. 소연은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왜 연락이 없는지도 모른 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며, 그리고 민주는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라는 걸 숨기고 평범한 사랑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미안하다. 민준아.
내가 그렇게 사랑한 사람을 내가 몰라봤구나. 재성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울었습니다. 운명은 정말 잔인하면서도 신비로웠어요. 25년 전 자신을 구해준 할머니, 그 할머니를 도운 소연, 그리고 소연이 민준의 연인이었고 지우가 자신의 손자였다는 사실, 모든 인연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던 거예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박 실장, 내일 소연 씨를 회장실로 오게 하게. 무슨 일이신지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재성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맑은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민준아, 내가 내 사랑을 지켜줄게. 소연이와 지우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게. 그날 밤 재성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3년 만에 찾은 진실이 가슴 아팠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것이 다행이었으니까요. 내일이면 모든 진실을 소연에게 말할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될 거예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회장실 문 앞.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들려온 재성 회장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떨리는 듯한. 문을 열고 들어간 소연은 놀랐습니다. 회장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밤을 새운 것처럼 피곤해 보였죠. 앉으세요, 소연 씨. 평소와 달리 김 과장이 아닌 소연 씨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소연이 의자에 앉자 재성은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담겨 있었죠. 소연 씨,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우 아버지, 정말 김민준이라고 했습니까? 소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 갑자기 민준 이야기를? 네, 맞습니다. 왜 갑자기? 재성이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을 아십니까? 소연은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제 아들입니다. 최민준이요. 순간 소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최민준? 그럴 리가. 민준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재벌 회장이라는 걸 숨기고 싶어 했어요. 평범한 사랑을 하고 싶다고. 소연의 온몸이 떨렸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연락이 없었죠? 왜 저를 버렸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재성이 고개를 숙였어요. 2021년 12월 4일, 민준이가 소연 씨를 데리고 저희를 만나러 오던 날이었습니다. 12월 4일, 그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민준이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자고 했던 날, 좀 늦을 것 같으니 먼저 가 있으라고 했던 그의 마지막 말. 빗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즉사였어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거짓말이에요. 민준이 일기장입니다. 재성이 일기장을 건넸어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는 소연. 민준의 손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연아, 사랑해. 우리 아기 이름은 지우로 하자. 지혜롭게 우뚝 서라는 뜻이야. 소연은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흐느꼈어요. 그래서 연락이 없었구나. 날 버린 게 아니라. 3년 동안의 오해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원망도 미움도 모든 게 슬픔으로 바뀌었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재성이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소연 씨가 그렇게 고생하는 걸 몰랐습니다. 회장님, 아버지라고 불러주세요. 재성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지우는 제 손자예요. 그리고 소연 씨는 제 며느리고요. 소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3년 만에 만난 가족. 아버님. 그 한마디에 재성도 무너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민준을 잃은 슬픔, 3년 동안의 오해와 아픔, 모든 게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죠. 지우가 우리 민준을 정말 많이 닮았더군요. 네. 볼 때마다 민준 씨가 생각나요. 이제 지우는 최지우가 되어야겠네요. 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당연하죠. 우리 집안의 귀한 손자인데. 재성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소연 씨도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 되어주세요. 민준이가 그렇게 바랐을 테니까. 소연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긴 겨울이 끝나고 진짜 봄이 온 것처럼. 1년 후 봄. 대한그룹 복지재단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개소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이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소연이 단상에 올랐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단정한 정장,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에 번진 따뜻한 미소. 안녕하세요. 대한그룹 복지재단 이사 최소연입니다. 최소연. 이제 그녀의 이름은 김소연이 아니었어요. 재성 회장이 정식으로 며느리로 받아들이면서 성을 바꾼 거죠. 1년 전 저도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비 오는 날 아픈 아이를 업고 면접을 보러 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소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때 저는 알았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래서 이 자리가 더욱 뜻깊습니다. 객석 한쪽에서 재성 회장이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그 옆에는 박 할머니가 앉아 있었죠. 이제는 복지재단 명예고문이 된 할머니는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우리 센터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마음의 위로를, 희망의 손길을 내미는 곳이 될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소연이 단상에서 내려오자 지우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멋있어요. 우리 지우도 왔네? 4살이 된 지우는 한층 의젓해졌어요. 이제는 최지우라는 이름표를 달고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죠.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지우가 재성과 박할머니에게도 달려갔어요. 아이고, 우리 지우 왔구나. 박할머니가 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가족들은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지우야,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소연이 물었습니다. 그림 그렸어요. 우리 가족. 지우가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어요. 거기엔 4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엄마,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그리고 이건 누구야? 소연이 한 사람을 가리켰어요. 아빠예요. 하늘에서 우리 보고 있어요. 순간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지우는 민준을 본 적이 없었는데 선생님이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가족도 그려도 된다고. 재성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래. 아빠도 우리 가족이지. 오후가 되자 가족들은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죠. 민준아. 소연이 꽃을 놓으며 속삭였어요. 이제 우리 잘 살고 있어. 아버님이 정말 잘해주셔. 지우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재성도 아들 앞에 섰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그렇게 사랑한 사람을 이제야 만났구나. 하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잘 돌볼게. 박할머니도 합장을 했어요. 잘생긴 총각, 좋은 곳에서 편히 쉬어.
지우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엄마도 보고 싶어. 그때였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내리던 봄비가 그친 거죠. 엄마, 저거 봐요. 지우가 하늘을 가리켰어요. 무지개였습니다. 선명한 7색깔 무지개가 하늘에 걸려 있었죠. 우와, 예뻐. 할아버지가 말했던 무지개다. 재성이 지우를 안아들었어요. 그래, 비가 온 다음에는 항상 무지개가 뜨는 법이란다. 소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년 전 그날도 비가 왔었죠. 절망적이었던 그 빗 속에서 만난 인연들. 박할머니, 은팔찌, 그리고 최재성 회장. 모든 게 운명이었던 것 같았어요. 가족 사진 찍을까요? 소연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4사람이 민준의 납고람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에는 행복한 가족이 담겼어요. 비록 한 사람이 비어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항상 민준이 함께하고 있었죠. 돌아가는 길. 지우가 할아버지 등에 엎여 잠들었어요. 무거우시면 제가. 아니야. 손자 없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이제야 알았어. 재성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박할머니의 팔을 잡고 걸었어요. 할머니,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래야지. 우리 지우 결혼식도 봐야 하는데. 모두가 웃었습니다. 봄바람이 따스하게 불어왔어요. 벚꽃 잎이 하나둘 날리기 시작했죠. 소연은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힘든 순간이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걸. 봄비가 만든 인연은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어냈으니까요. 무지개는 여전히 하늘에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미래처럼 선명하고 아름답게.